어서 오세요. 시사 전문 바리스타들이 엄선한 뉴스만 다루는 이곳은 시선 집중 시사 카페입니다. 다 같이 편안하게 토크 한잔 하실까요? 네, 시사 카페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먼저 제가 좀 간략하게 발제의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6월 15일에 연합뉴스가 재미난 기사를 하나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다. 탈북 유학생 미국 대학 비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에 뜨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박연미 씨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재학 중인데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미국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북한과 비슷한 점들이 많다. 북한도 이 정도로 미치진 않았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정치적 올바름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연미 씨가 이제 본인이 이 컬럼비아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겪었던 경험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첫째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고전 문학인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즐겨 읽는다고 말했다가 교직원에게 그런 작가들은 식민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냐.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고집쟁이이며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세뇌한다라는 지적을 들었다. 어디 가서 오스틴 좋아한다는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그와 그녀를 말할 때 실수를 하는데 요새는 그들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그럼 표현 하나까지도 이렇게 다 하면 이게 숨막혀 어떻게 사느냐. 결국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재미있고 또 한 번 더 곱씹어봐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좀 고견을 여쭙고자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어느 분이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신 콜롬비아 대학과 같은 동네에서 그 공부하고 오신 김만권 박사께서 오늘 얘기를 좀 주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는요, 뭐 소수자 집단을 차별 배제하는 그런 언어 사용 표현을 지향하자는 신념에서 원래 출발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신념이었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신념에 기반한 사회 운동으로 번져나갔었던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정치적 올바름이 처음에는 소수자 배제에 대한 어떤 차별 반대였고, 그리고 그 시작으로 쭉 가보면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 차별에 대한 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하면서 어떤 차별적 언어나 이런 것들을 쓰지 말자. 예, 그런 겁니다. 최소한 올바른 태도는 좀 견제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뭐 원래 그런 것들로 시작했던 건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뭐 젠더 문제 그리고 장애인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확장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식의 발언은 하지 말자는 어떤 신념이었는데 이것들이 특히 미국 대학 캠퍼스 내에서 6.85 운동 이후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좌파들이 이제 계급과 결별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적 올바름이 이제 미국 좌파들이 계급과 결별하고 완전히 문화운동 쪽으로 이제 뭐 꺾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시점은 6.85 운동이긴 했는데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점이 1980년대였고요. 그래서 뭐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 현재 미국식의 정치적 올바름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뭐 마르크스주의 결합이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거든요. 또 어려운 얘기로까지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막스주의적인 사상을 불어넣는 그런 거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비판을 해요. 근데 그 피터슨이 그거는 진짜 뭐 잘못 잡은 게 뭐냐면 많은 이제 정치적 사실 미국의 정통적인 좌파들은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우리가 계급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정치적 올바름이 계급에 되게 무관심하고 오히려 문화적 요소로 옮겨가면 정체성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의 좌파들이 중에서는 마크시스트들이 정말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미국 좌파들은 누구가 기원이냐면 6.85 운동에서 찰스 라이트 밀스라고 하는 뉴레프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썼던 되게 유명한 사회학자가 기원이에요. 사회학자죠. 예,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막스도 그분의 글을 보면 막스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실 배버주의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근본적으로 이 안에 들여다보면 그 부분은 훨씬 문화적 요소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버전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인용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니그로 이런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되고. 예, 그런 표현 쓰지 말라는 니그로라는 표현 쓰면 안 되고요. 굳이 그 말을 해야 될 때는 N-word라고 표현합니다. N-word. N-word는 또 뭐예요? N 글자, 그러니까 N자로 시작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아, 그렇게 써야 된다. 마치 그 욕을 F-word라고 그러거든요.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미국에서 욕으로 맨날 쓰는 그 단어 그런 말을 할 때는 F-word라고 돌려서 말하는 것처럼 N-word라고 굳이 말해야 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차별적 언어는 쓰지 말자. 최소한 이 정도로 올바른 태도를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 하지 말자. 근데 얼핏 이야기하면 뭐 틀린 얘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근데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정치적 올바른 운동이 약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원래 반대했던 것들과 유사한 지점으로 좀 옮겨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혐오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건 노 플랫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혐오나 이런 차별적인 반대 언어 자체를 갖다가 아예 발언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시켜버리면 장벽을 지켜버린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종차별주의라는 식으로 낙인 찍기를 한다거나. 근데 원래는 자기들이 소수자 낙인 찍기 하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낙인 찍게 한다거나. 오히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어떤 낙인 찍는 어떤 차별적 발언이니까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너는 차별주의자라 오히려 역으로 낙인 찍는다. 낙인을 찍는, 그렇죠. 낙인을 찍거나 그리고 그런 발언 자체를 아예 못하게 이제 미리 뭐 차단시켜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과 이제 맞물리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미국 사회에 대해서 공유된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치에 반하는 현상이 또 이 정치적 올바름에 이제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판례가 하나가 이제 얼핏 떠오르는데, 한때 이제 베트남 반전 운동이 한창일 때 미국에서 아까 이제 F 뭐들은 fuck you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시위행가 그 플래카드에도 등장하고 해서 이제 법원까지 갔는데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무죄 판단이 나왔던 판례가 있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성조기 태우기 이런 것도 결국은 표현의 자유다. 이거 이거 포르노도 그렇죠. 포르노도 그렇게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미국 대선법을 보면 선거 자금을 뭐 사실 무한정 줄 수 있게 만들어준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표현의 자유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 돈 내는 것도 표현에 들어갑니까? 직접 주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들어오기 전에 김만권 박사하고 또 이야기한 게,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왜 원고가 똑같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똑같아서 이건 문제가 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 두 분은 지금 뭐 정견이 갈려갖고 그러니까 디베이트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라도 좀 딴지를 김만권 박사께서 얘기하신 취지에 조금 그 어깃장을 놔보겠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많은 한계도 있었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생충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 수 있었던 거죠. 잠깐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인종차별적이지 않고 백인 중심 문화를 반성하고 세계의 연문화들을 동등하게 열린 가치로 인정하자. 그래서 아카데미상도 뭐 외국어 영화상이 아니고 국제 영화상으로 바꾸고 심지어 본상을 줘버렸잖아요.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뭐 이게 미국 영화도 아닌데 이게 열린 태도로 또 예를 들면 그런 뜻으로 그렇죠. 그 소위 헐리우드이 그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일종의 그 소굴 같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은 왜 그 축구 같은 거나 운동 같은 거 할 때 그 왜 이 서양 선수들 중에서 눈 찢는 거 그 이제 우리 아시아인 아시아인 그 비하하면서 이런 거 하고 나면은 크게 문제되면서 징계받잖아요.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그래도 나은 성과죠. 그렇게라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습니까? 꼭 사과하고 그 사과 안 하면은 난리 나죠. 아니 근데 그 조영근 소장님이 저한테 어깃장을 놓는다고 했는데 하나도 어깃장이 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가 어깃장이 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아예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어깃장을 제가 놓겠는데 아니 정치적 올바름 좋은 거구만. 근데 그걸 문제 제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게 문제가 될 만했던 게 또 뭐냐면 미국에서 대학에서 그 스피치 코드라는 게 정해졌어요. 갑자기 드레스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스피치 코드 이야기하는데 G7이 떠오르시죠. 이게 스피치 코드가 정해졌는데 이게 아마 제가 80년대부터 제가 그 1980년대인가 90년대 80년대 대학에 맞습니다. 80년대 대학에서 스피치 코드가 도입이 됐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소수자 차별이나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놓고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갈등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은 지지를 하는데 이건 도덕적으로 우리가 문제 삼을 일이지 이걸 안 한다고 우리가 처벌을 할 일이냐. 처벌 유보의 문제. 그리고 이거 처벌하는 거 우리 헌법에도 어긋난다. 우리 표현의 자유를 다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자 내부에서도 아주 전통적인 진보주의자들과 맞닿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찬성했다고 한다면 특히 좀 전통적인 자유주의에 가까운 그런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들은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좋은 말만 할 수 있다면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말도 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들 속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도 시대가 지나가면 그것들이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검증대에 올라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하나의 신념들이 절대 검증대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거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엄청 복잡한. 저는 사실은 특히 우리 언어를 포함해서 우리 생활의 일상의 습속과 관련된 문제는 이 단칼로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사례로 말해서 우리가 말을 갖다가 국가가 권력으로 혹은 뭐 학교가 스피치 코드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발상 저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 좀 더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풀기 제가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자 속담을 인용을 했는데 속담 그 자체가 그러면 장애인 비하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또 반론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논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입장만 말씀드리면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속담을 그러니까 속담을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맥락에 따라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 인용하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그 시절에서는 그런 용어를 썼다. 그러면 그렇게 인용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인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데 제가 조금 전에 하던 말씀 연장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언중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종류의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그 유명한 그 조지 오웰의 1984년 그 소설 보면 좋은 말만 쓰게 하려고 신어 사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죠. 나쁜 말 아예 못 쓰게 부정적인 생각을 못 하게 한다. 이 주인공이 그 역할 작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신어 사전 만드다. 이제 언어 권력이 개입해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 언어가 바뀌거든요. 바뀌는 것 중에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도 있지만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예컨대 뭐 흑인에 대해서 미국에서 하듯이 무슨 그 쓰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비하하는 멸칭. 예전엔 너무나 자연스럽게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잘 안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이죠. 이게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건 용납할 수 있는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전체주의적인 어떤 강압이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다만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 그 정치적 올바름 운동에 대해서 여기 박연미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맥락 속에서는 이를테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먼저 알았다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구는 태도에 대한 반발감이 있다는 겁니다. 너네는 그런 말을 쓰면 인종차별주의자야. 라고 낙인 찍는 태도.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인종차별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식이면 좋은데 아까 뭐 스피치 코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기억에는 스탠포드인가 어딘가에서는 흑인은 욕해도 되는데 백인은 욕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과도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반발감을 불러일으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영건 소장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또 케이스 하나를 갖고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재미난 판결이 하나, 재미나다는 표현이 성립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눈길을 끄는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충북의 한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을 상대로 확진자라는 표현을 썼대요. 요즘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그 확진자를 가지고 뭐 이제 뭐 비틀어가 확진자라는 뭐 쓴다라는 뭐 있잖아요. 많이 유행했죠. 네네. 근데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욕죄로 기소가 됐어요. 모욕죄로 기소가 됐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판사는 그걸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문제에서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받아들인 입장에서 모욕감, 수치심이라는 걸 느껴서 법원에서는 또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약간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다르다. 예, 왜냐하면 그건 특정 개인을 향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우리가 혐오 발언을 집단을 향해서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여기에 정치적 올바람에서 정치적 올바람에서는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한정이 된다. 예. 사회 지배적 다수자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사이의 문제인 것이죠. 직장 동료 그래서 사이의 그 문제는 집단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근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어요.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들어서야 이제 아마 그게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 뭐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태고 그런데 이걸 두고 이제 서양이나 이런 것들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좀 서로 다른 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국가가 하는 건 없어요. 대학이 뭘 한다거나 직장이 뭘 한다거나 그 안에 그 코드들이 있어서 그걸 제약할 뿐이지 법적으로 처벌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경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이게 미국이 맞다라고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저는 정치적 올바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건 특히 언어 사용의 습관의 문제다.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약간 이거 저는 도덕적 측면에서 계속 권고하고 계속 우리가 설득해서 바꿔나가야 될 문제지 이걸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으로 처벌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봤을 때 너무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자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규제하기 위해서 처벌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패턴을 보면 미국도 지금 현재 그 대학 내에서도 정했던 스피치 코드들이 이제 대학들이 그걸 풀고 있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 약간 낮추고 있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걸 아주 강력하게 제어했다가 낮추고 있는 것으로 가는데 지금 미국의 이제 뭐 시카고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야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토론회 장에서 격렬히 싸워서 해결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만 또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인권적 측면에 있어서 어떤 소수자대 뭐 이런 성질의 문제라고 이제 그럼 한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자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사태라고 표현을 하고, 당시에 광주 시민들을 두고 폭도라고 표현을 하고, 자 이 문제는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욕이고 역사 왜곡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범위를 두면 역사 처벌법까지 지금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 문제가 혐오 발언이나 이게 그런 것들과 같은 결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건 광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 팩트를 다루고 있는 문제고 그 팩트 자체를 왜곡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혐오 발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편견 같은 것들을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이 같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 왜곡하는 경우. 그럼 그거는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죠.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은 되게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오랜만에 가게 하나 섰습니다. 네. 그 사실 이 부분 문제는 저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광주 민주화 운동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그 용어도 안 좋아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은 또 왜 안 좋아하는데? 민주화 운동은 그 상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결을 그야말로 하나로 좁힌 너무 하나로만 하나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식 명칭은 그런데 그 공식 명칭에 어긋나는 다른 명칭 중에 예를 들면 민중항쟁이라는 표현 쓰는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그냥 항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태라고 하는 표현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뭐 폭동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물론 저는 당연히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런 분들이 역사관에 반대하고 또 게다가 뭐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이렇게 맞는데.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역시 당연히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관 자체를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좀 전에 김만권 박사께서 유럽 쪽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처벌을 하는데 미국은 그 법으로는 처벌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어하고 있죠. 될 수 있는 한 제어하고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은 나치 관련 이런 식의 표현들, 나치를 찬양한다든지 그 시절 홀로코스트, 그래서 학살을 뭐 정당하다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법이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역사와 맥락이 다른 것이죠. 우리도 광주 항쟁 당연히 그 학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유럽 안에서도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있다. 사회적으로 폭넓게 합의된 법이라기보다는 소위 진보 쪽에서도 나치 누구보다도 파시즘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법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사실은 학자라는 표현을 적어내는 정치세력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표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좋은 생각만 허용한다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파시즘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이게 아까 하셨던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아닌 것을 이 사람들이 진짜 나치로 나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선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희생자 효과라는 걸 가져옵니다. 희생자 효과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로 내가 처벌받았다는 것으로 오히려 영웅이 돼요. 부당하게. 저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로막는다. 탄압한다. 탄압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 유럽 쪽에서 나오는 논의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오늘날 소위 네오나치들이 퍼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게 이 사회의 지배적인 다수자들, 엘리트들, 권력진자들이 우리를 탄압한다. 우리에게 말을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명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뭐 그쪽 유럽 맥락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금 그 광주 항쟁 문제에 대한 처벌법, 그다음 지금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발의된 상황인데 지난주쯤에 저희 역사학계 수십 개 단체가 저희 역사학계라니까 저도 오케이 하자고 해가지고는 뭐 단체 관여하는 단체에서 했는데 소위 진보 보수 단체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 누가 역사의 진실을 판정할 수 있느냐. 그 논리가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어떤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정확히 그렇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너네는 역사를 왜곡했다라고 처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는 민주주의 민주진영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이런 식의 사고방식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하나 말을 보태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적 올바름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정체성은 가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그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을 때까지는 되게 논쟁적이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명백하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퍼뜨린다거나 그럼으로써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데서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제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단 하나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누가 판정할 건가? 지금 이번에 역사왜곡 처벌법을 보면 아닙니다. 역사적 진리를 판정하는 위원회를 두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그거를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이게 역사적 진리다. 저는 사실 이건 역사학자들 모두가 가장 진보적인 역사학자들까지도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 아니 지금 그렇죠? 제가 맞다라고 제가 억지로 주장을 할 이유는 없고요.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그 부분 아까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광주의 사람들은 폭도야라고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명예훼손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포괄해서 어떤 집단을 향해서 했을 때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적 사실과 역사관이 다르다는 것과 악의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역사관을 다투어야죠. 뭔가 역사를 다투고 우리가 창문 하나의 사실도 우리가 왼쪽에서 봤는가 오른쪽에서 봤는가 가운데서 봤는가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지고 보이는 풍경이 다르니까요. 그건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피해자가 나오는 케이스, 명예훼손 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그건 다툴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고의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과실이냐 이런 게 구별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김한권 박사께서 주목하는 케이스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에는 사실은 저희가 저게 악의를 가진 것인지 아닌지를 가린다는 게 우리가 관심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보기엔 분명히 그렇게 보여도 사실 그거를 법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칼은 너무나 무딘 칼이어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우리가 예컨대 권력이 바뀌면 다른 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법은 가급적이면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논쟁하고 싸워야 되지 이걸 가지고 법으로 해결하자. 저는 아니라고 반대합니다. 다시 그럼 이제 그 정치적 올바름으로 돌아가서 사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여기서 다룬 적도 있는데, 자 금지해야 되는 차별 행위 중에는 혐오 표현도 들어가죠. 그죠? 차별 행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표현 행위도 지금 차별 행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나오는 반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는 매치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논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논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가 헌법적 가치죠, 둘 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가치인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예를 들면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보장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는 그런 많죠. 식의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충돌 이게 가치를 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차별금지법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일단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까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접근법과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취지라고는 똑같은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정치적 올바름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차별금지법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냐?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차별금지법은요 사실 그 표현의 자유 영역을 우리가 아까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4개의 영역 외에는 다 허용해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 가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것들이 표현의 자유와 상충한다라고는 저는 이제 보질 않고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스페이스 자체가 공간 자체가 다른 모두에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표현의 자유와 저는 그래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더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도 계속 우리가 여기 보면 형사처벌 없잖아요. 형사처벌 조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처벌해야 된다는 게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민사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만큼은 정말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정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차별금지법도 딱 그렇게 4개의 영역으로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직업의 영역, 교육의 영역, 재화의 이용, 행정서비스 이용 이 4개에서만큼은 진짜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영역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은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옳으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건 기본권이라는 게 사실은 제약 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무조건 더 관청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차별금지법이 규율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아까 초기에 김만권 박사께서 잠깐 얘기하셨다가 지금 이제 이게 쑥 들어간 이야기가 오히려 저는 사실 하고 싶었던 것인데 김만권 박사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미국에서 소위 진보가 노동 문제, 계급 문제를 떠나버린 하나의 표지로 해석이 된다. 그 얘기 뭐예요? 진짜 좀 풀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선 먼저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내에서의 뭐 어떻게 보면 노동자 문제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 분배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분배는 계급 문제가 상당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의 분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다층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중에서 자본과 노동자의 갈등 자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정치적 올바름이 오히려 문화적 정체성으로 너무 논쟁이 옮겨가서 집단의 정체성만 보게 만들므로써 계급 간의 갈등을 보게 만드지. 그게 결국 그 얘기인가요? 분배투쟁이냐 인정투쟁이냐. 인정투쟁이냐 맞죠. 그 얘기입니까? 이제 맞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걸 주도하는 층이 어떤 층이냐 조사해봤더니 인구 상위 8%에 해당하는 소소득 고학력 백인 엘리트들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런 소수자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잘 살아요. 학력도 높고. 근데 간단히 말하면 가난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이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볼 땐 굉장히 보수적이고 언행이 거칠고 그렇죠. 차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떤 데서 보면 잘 나타나냐 하면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여성이면서 성소수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생태 환경 운동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동 운동가이기도 하고 본인이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운동도 하는 일라이 클레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여성이긴 한데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이런 분이고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망명과 자긍심이라고 하는 에세이에 가까운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이분이 사실은 백인입니다. 백인으로서 소위 그 미국의 깡촌 시골에서 자랐어요. 정말 깡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런 시골에서 자라는 그 시골에 있는 하층 노동 계급을 멸칭으로 부르는 미국 영어가 레드넥이라는 용어죠. 레드넥. 붉은 목. 붉은 목이라는 게 밖에서 늘 일하기 때문에 땡볕을 받아서 목이 빨리 갔다.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멸칭인데요. 우리로 굳이 번역하자면 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용어쯤에 해당되는 말인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성폭행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자기는 이제 지금 생태 환경 운동도 하고 뭐 이 성소수자 운동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의 동료들은 대부분 미국의 서부와 동부 이 잘 사는 동네에서 온 고학력 중산층 엘리트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늘 입에 달린 말이 이런 레드넥들 혹은 힐빌리 뭐 심지어 화이트 트래쉬 이런 표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한다는 거예요. 저 꼴통들 그러면서 보수적인 꼴통들 그러면서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한테 폭행당해서 자랐지만 이건 뭔가 아니다. 그 표현이 정말 그런데 그런 욕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들의 가난한 노동을 통해서 붉어진 목이 떠올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잘 사는 고학력 중산층 엘리트들이 내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일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경멸하는 사태. 이것이 저는 트럼프주의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치적 올바름이 올바른 자와 올바르지 못한 자를 그렇죠. 가르고 가르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급적인 문제에서 그걸 완전히 눈 감아버리는 이런 사태를 빚어지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성해야 된다. 근데 차별은 다층적인데 그 다층적인 측면에서 한 측면은 버리고 다른 측면만 정체성이라는 측면만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로 그와 그녀를 구분해서 쓰는 것도 안 된다. 잘못됐다. 그게 그 말 자체가 옳은가 그런가를 떠나서
별개로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희와 쉬를 계속 쓰겠다라고 말하는 노동자 계급에게 야단치고 경멸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쉽게 말해 꼰대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이제 그 서양에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조적인 태도, 정치적 올바름의 교조적인 태도. 그건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설득하는 건데 우리가 가르치려 들려는 그런 자세는 되게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확장되다 보면 전체주의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그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이 하지 말자고 했던 것들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들을 하지 말자고 그랬던 건데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또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내적 모순을 반복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가르치려는 태도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행태가 딱 정리하면 욕하면서 닮아간다 이거는 딱 그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결정적인 또 그 반론이 뭐냐면 이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실천적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실용적인 발상인데요. 정치적 올바름이 우파들을 결집시켜주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극우파들을 거기에 반대하는 극우파들. 우파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희생자 효과라고 했나요? 네네. 그런 그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뭐 미국에선 트럼프지만 영국 같은 데서는 브렉시트 지지하게 된. 그렇죠. 이제 100년 만에 노동계급이 노동당 지지를 철회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바닥에도 그런 맥락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민자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동자에는 그렇게 불친절하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아이들의 계급 투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정말 근데 여기 보면 영국의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도시 아마 아는 분은 아실 텐데 영국에서 가장 리버럴하고 이렇게 개방적인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서 그 보육원에서 일을 한 일본계 이주 여성의 이게 책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서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 얼마나 리버럴한 도시니까 부모들이 정말 진보적이고 개방적이고 이래서 거기서 일하는 일본인인 자기나 아니면 이란계 출신, 파키스탄계 출신 직원들한테 보면 정말 잘해요. 친절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이들이 나중에 책임자까지 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같은 보육원에 나오는 노동계급 출신의 이 소위 차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하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멸하고 적대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마무리해야겠네요. 저는 올바름이 들어가서 올바른 줄 알고 있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안고 있는 모순이 내적 모순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천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사례에 대입하면 참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단어에 꼭 주눅들 이유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카페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만권 박사, 조영근 소장과 함께했고요.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